네, 시청자 여러분, 디톡스 시작합니다. 오늘 디톡스 논쟁과 대화를 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민신동행 창준위원장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를 몇 개로 나눠봤는데 깜깜무소식 디올백 요거를 지금 했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은 아니고 오늘 낮이 되겠죠. 오찬에 소수만 참여해서 먹었다고 하는데 요 얘기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 일단 투 텐트가 쳐졌습니다. 이 소식도 좀 유승민 전 의원 소식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문으로 확대되는 친명의 공격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주제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소식부터 짚어보죠. 상당히 제 예상보다는 좀 빨라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오찬이 좀 빨리 이루어졌는데 오찬 먹으면서 뭐 싸우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싸웠을 수도? 신인규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최근에 그 윤한 갈등이라고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좀 세게 생각보다 일찍 붙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기 수습 국면에 들어갔고 아마 이제 오늘 그 대통령과 함께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는 뭐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에 좀 눌렸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 민심을 아주 일부 대변을 했을 뿐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 화재 현장에서도 90도로 인사를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발언을 조심하면서 오늘은 그 봉합하는 과정에 좀 마무리 과정에서 좀 식사하면서 서로 못다 했던 얘기도 하고 좀 기분도 푸는 좀 그런 시간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윤재욱 원내대표, 이관수 비서실장 이게 이제 윤한 갈등에 다들 어떤 출연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관수 비서실장이 가서 윤재욱 원내대표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해서 그게 불거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녁에 이제 입장을 발표해서 난 물러날 일 없다. 사실 그게 이제 8일 전입니다. 그렇죠. 예. 8일 전이죠. 8일이면 뭐 금방이에요. 그다음에 이 가장 머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것들. 싸운다.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숨도 못 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아니 며칠 전부터 저는 솔직히 사천 화재 현장 가서 90도 고개를 이 허리를 숙이면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숨도 제대로 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저는 선언한 거예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뭐 한동훈 위원장의 승이다. 어떻게 그런 저는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랬어요? 이제 승일 수는 있다. 왜냐면은 너 나가 했는데 저 못 나가요 이랬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승리죠. 그리고 나서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체면을 완전히 구겼죠. 구긴 그러니까 상황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형이고 또 대통령이고 한데 이 정도 면박을 줬는데 더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참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긴 하지만 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계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 뭐 이제 자료만 보셨지만 윤희숙 전 의원도 이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국민적으로 해명을 해라. 예. 해법을 내놔라 하는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입장은 변화없다. 근데 그 입장이 뭐예요? 아니면 독소 조항인지 아니면 뭔지 이거는 뭐 정쟁인지. 그 전에 했던 입장은 그겁니다. 이제 이른바 디올백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게 그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온 정확한 워딩이었어요. 사과 뭐 이런 건 없었고 딱 그 두 마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워딩들이 비슷하면서 달라요.
지금 보세요.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약을 내리는 듯한 모습에서 메시지 확 바뀌었어요. 입장 변화는 없다. 그럼 앞에 붙여주면 되잖아요. 친절하게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명품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의견을 보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입장은 변화 없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입장 변화 없다는데 그 앞에 김건희 명품백을 못 올려요. 그건 여의도 문법을 빨리 배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약간의 그 혼선이 좀 있는 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들이받으려고 해서 과연 들이받은 것일까? 전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국민들의 민심 정도의 일부를, 그것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아니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그래서 그 정도 말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관섭 실장을 보내가지고 갑자기 사퇴를 요구하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좀 불쾌했을 것 같아요. 선을 넘는 것이고 예. 이건 또 실정법 위반 문제도 있으니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퇴를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는 했는데 그거 외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한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즉슨 국민들의 여론은 이렇게 들끓고 있고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받아라. 이 여론이 거의 중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기억, 명품백의 미음, 요것조차도 입에 올리지 못하는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들이받으려고 해서 들이받는 것도 일단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그 경험과 검사 DNA가 아직도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처럼 위에 들이받고 이런 걸 잘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공무원이 물론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렇게 일반화 시켜버리면 다른 공무원들이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못 들어봤냐, 못 들이봤냐라고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 다르죠. 근데 검사 동일체라는 원칙 속에 좀 익숙했던 공무원은 조금 또 떼서 봐야 되지 않을까 검사 공무원은 또 싶습니다. 좀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그라미 X를 준비해 왔는데 좀 스피드하게 간단하게 빨리빨리 네.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짧게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틀려도 되는 거죠? 예? 틀려도 되는 거죠? 틀려도 되는 거죠. 뒤에 세모도 세모도 아니고 세모도. 이렇게 세모할 때는 두 개를 같이 단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약간 이런 장치도 좀 있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투자 많이 특별히 한 2,000원 정도 든 것 같은데 나날이 발전한 스펙스. 네, 특별히 예.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필요하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빠르게 하고 요걸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답을 맞춰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순서를 바꿔야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분위기는 좋았을 것이다. OX. 세모. O. 알겠습니다. 점심 분위기는 O 세모. 그 다음에 지난 월요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거부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거의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두 분이 또 다른 세 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두 분도 있었지만 점심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둘 사이는 좋아질 거다. OX. 둘 사이는 계속 나쁠 것이다. 두 분이 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총선 전까지 또 한 번 갈등이 날 것이다. 점심에도 불구하고 OX. 희망사항 아닙니까? 아니, 분석이에요, 희망이에요. 정확한 분석. 분석이다. 충돌이 날 거다, 안 날 거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값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을 것이다. OX. 이건 잘 모르겠네요. 관제에서 예. 먹었겠냐. 저기 정세현이 먹어서. 둘 다 안 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세금으로 먹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죠. 세금으로 세금 먹었을 좋아하잖아요. 특하게. 알겠습니다. 뭐 좋아하죠. 것 장난으로 그냥 해본 건데. 특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밥을 많이 먹었을 것이다. 이거는 많이 드셨죠. 그렇죠. 뭐 저도 밥을 알겠습니다.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술은 안 드셨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예. 낮부터 뭐 술은 아니겠죠. 그건 뭐 모르죠. 술은 나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일단 OX로 저희가 분위기를 짧게 들어봤는데 일단 분위기가 좋았을 것이다 해서 좋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그저 그럴 것이다 정도가 됐네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싸우고 나서 이렇게 만나면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감정적인 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또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일주일 동안 내내 안 좋은 기사로 받았잖아요. 게다가 처음에는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오해도 많이 받았었는데 실상은 실제 싸운 게 맞았고 엉성하게 지금 봉합을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에서는 사실 뭐 좋은 말은 오고 갔을 수는 있는데 형식적으로 속마음들은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졌을 썩어 수도 문드러졌을 있다. 거다. 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농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밥에 뭐라도 좀 이렇게 나쁜 거라고 넣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뭐 그냥 좀 밥을 좀 째려봤을 가능성이 있을 째려봤을 것이다. 것이다. 예. 설익은 밥이 밥을 넘어가느냐 줬을 이런 식으로. 예, 예. 자식 많이 먹는군 하면서 예, 밥량이 늘었구나 이렇게.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속 마음을 얘기하면 X가 맞죠. 근데 저는 이제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 애매. 그러니까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어색할 때는 더 좋은 척해요. 아하. 뭐 그렇습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뭐 잘 계셨습니까? 더 원래는 잘 계셨어요 할 거를 잘 계셨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네. 그럴 공산들이 크고 그 다음에 속은 당연히 문드러졌을 것인데 저는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찌려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야 형이 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에 밥을 한 그릇 더 줬으면 더 줬지 뭐 밥이 넘어가 이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야 내 처지도 좀 이해해라. 너네 형수가 나를 얼마나 볶는 줄 아냐? 오죽했으면 내가 너한테 그랬겠니?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라는 어떤 그런 기류들이 이심전심으로 흘러가면서 윤재욱 원내대표나 이gan섭 실장이 있으니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미안한 마음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화를 나눴을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것도 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복갔을지를 알기 때문에 또 이해하는 것이죠. 아름답게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그렇게 생각해요. 좋게 해주신 것 같고. 둘의 브레먼스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병상련 부부도 아닌데. 아유 더 지난. 근데 너무 오랜 좋게 기간을 얘기해 주시는데 원래 권력 앞에 부자지간도 권력 갖고 싸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뭐 개인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쭉 그동안 봐왔을 때 굉장히 좀 속은 조금 좁아 보이신다는 평가도 많았기 손이 때문에 이렇게 큰데요? 근데 이제 속마음은 왜냐하면은 머리 크다고 내가 큰 건 아니니까. 그동안에 많은 머리 크다고 분들을 내가 좋은 건 아니니라 이 말씀이죠. 많은 분들을 품지는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뭐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지지자들 나눠지고 또 뭐 이준석 대표도 나눠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동안 이렇게 마이너스 정치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속이 그렇게 막 넓은 분은 아니라는 평가를 우리가 전제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좋게만은 봐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런데 이제 좋게만은 안 봤을 것이다. 통은 크지만 속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고, 근데 좀 니도 고생했다. 치근한 아니 마음을 고생하고 가질 것이다. 있다. 고생하고 근데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도 있지만 행동에서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요. 당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천시장에 화재현장 가서 90도로 인사할 때 그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여당 대표로서 한동훈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한동훈 너는 내가 데리고 있던 그냥 부하고 한참 동생이야. 너를 여기까지 끌어준 사람이 나야. 같이 이렇게 얘기할 반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레벨이 아니기 그렇다는 때문에 거죠. 그냥 이번에 너 좀 상처 받았겠지만 이해해 하면서 보세요. 90도 할 때 어깨 툭 치면서 그래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반말을 계속 하니까. 그렇죠. 반말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집권여당의 대표를 아무리 동생이라도 그 사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인정 안 해요. 그냥 알겠습니다. 영원히 너는 내 말 듣는 내가 챙겨준 동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급이 뭐래도 다르기 이해해라. 때문에 크게 뭐 그럴 그럼 개의치 않을 기분 거다라는 나쁠 거죠. 것도 없어요. 너는 나이 내 시키는 대로 차이도 해라. 띠동갑 이상 날 그렇죠. 겁니다, 띠동갑 나이 차이 차이. 나기 13살 차이 때문에. 13살 차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으면 얘기는 좋아할지 나중에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속이 썩어 문드러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제가 막 애드립으로 질문해가지고 뭘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질문했었어요. 둘 사이가 뭐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했나? 뭐 그거는 뭐 그런 것 아까 같아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둘 사이 좋아질 리가 없다. 이번 점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회복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그 영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을 서로 건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건들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이 예민해하는 김건희 여사 이슈를 입에 아주 간접적으로 올렸던 거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 인정 안 하든 뭐 한참 후배든 간에 어쨌든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잖아요. 비대위원장인데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오늘부로 짐 싸라 이런 얘기 굉장히 모멸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기자들 앞에서 사퇴 요구 받은 사실이 있지만 내가 거절했다라고 인정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대통령실에 한 방을 먹였지만은 결국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결국 앞으로는 또 이렇게 도발을 하거나 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한 판 더 붙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앞으로도 방어적인 위치에서만 액션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밥 한 끼로 해결될 사이가 아니다. 해결될 갈등이 아니다 이런 이미 말씀이시죠. 좀 많이 왔죠.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네. 오면서 이제 아까 기사를 보니까 두 분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로 어떤 기사들에서는 이제 화합 국면이다 이런 평가도 내리더라고요. 자, 화합 국면인지 봉합인지 수습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이게 겁니다. 이제 겉으로는 총선 때까지 화학 국면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마음속에는 칼을 이제 품었죠. 그냥 봉합 정도. 참고 있다가 합적 언젠가는 그건 안 되고. 이 수치를 돌려줄 것이야라는 마음을 저는 먹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국 돌아다니면요 뽕을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이 누구를 대통령 뽑을래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뽑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권력은 나야. 이제 내가 미래 권력인데 윤석열 대통령 선배께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심지어 김건희 여사를 안 올리기 위해서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에게 명품백 잘못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렇게 난리치는데 이 정도도 못합니까? 라는 마음을 있을 텐데 엄청 수치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본인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한 번 접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총선이 72,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이 안에 둘이서 계속 갈등을 하면 본인은 비대위원장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한테 손해거든요. 저는 칼을 품었다. 그래서 당장은 봉합되는 것 같으나 향후에는 둘이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피 튀기는 진검승부가 벌어질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원래 그 다음 질문까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총선 전에 이제 70일 남았는데 한 번 더 충돌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죠? 저는 충돌 자체는 희망이 아니라 분석이 그렇다고.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하자면 사라진 명품백이 아니라 음. 사라진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예요. 어.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어요 지금.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다.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기록물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다시 매장에 보냈든 중요한 거 받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다른 프로에서는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는데 제 전 재산의 90%를 걸겠다. 재산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 재산이 아, 조금 별로 있어요. 조금 있어요? 많지 않아요. 90%야 뭐 남들 10%도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바뀌었다는 여사가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늘 상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털고 가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요 문제가 이제 또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고. 100% 나오죠. 신인규 위원장님은 근데 저는 아까 그 질문의 내용에 저는 왜 X로 들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갈등 국면이 올 수는 있는데 이제는 그 더 이상의 대응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이 90도 인사를 받고 어깨를 툭 한번 쳤잖아요. 이미 그때 모든 싸움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통 우리가 싸울 때 기세라고 보잖아요. 이 기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세도 훨씬 센 분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잠재된 권력이죠. 현실화되지 않은 권력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못하고 지금 뭐 소위 말해 비판 여론 이게 높아도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제 3년이 넘게 남아 있거든요. 이 현실적인 권력의 힘을 한동훈 위원장이 이겨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 출신이라거나 정의감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걸어서라도 이거 권력과 잘못된 권력과 나는 싸우겠다라는 공적 사명의식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싸워볼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동훈 위원장에게서는 그런 공적 책임의식, 공동체를 생각하는 공적 마인드를 느끼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동훈 위원장 본인은 계속 공동체의 선을 네.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로만. 하지만 그건 말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갈등이 일어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하는 반대 에너지가 있어야 갈등이 생기는 건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접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이슈도요 계속 수면 아래로 잠그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리하면 디올백 생각합니다. 갖고 한 번 더 충돌할 것이라고 봤는데 디올백 문제는 해결 안 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기세에서 꺾였다. 충돌은 안 될 거다. 개인적 분석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저 신인규 위원장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한동훈 개인으로서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멋있게 얘기하고 폼 잡고 살아있는 권력에서 뭔가 다른 말을 할 것처럼 기다려줬는데 한 방이 갔잖아요. 서천에서 90도 역계 한 방 맞고 끝난 거예요. 한동훈의 한계가 여기구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 그냥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하나의
그냥 소권력자구나. 소권력자다. 소권력자로 그냥 전락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번 총선까지는 그걸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 하지만 이슈가 살아있잖아요. 명품백은 여기에서 살리지 않아도요. 국민 여론도 있고요.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죠.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뭐 사회만 봐야 되는데 제 의견을 네. 잠깐 얘기하면 말씀하십시오. 대통령실에서 뭔가 입장을 내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총선 못 치른다. 일단 뭐 특검은 안 받고 대신 디올백은 뭔가 입장을 내가 총선을 치른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오늘도 아마 밥 먹으면서 디올백 언제 아마 이런 얘기들을 계속 눈빛으로. 눈빛으로 디디디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살려주세요, 있는, 이렇게. 예, 그런 걸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대통령실 계속 안 낸다? 그러면 뭐 다음 주 말,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중반까지 안 낸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얘기할지 어떨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건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도어 스태핑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기자회견조차 안 하는 이런 상황 이해되십니까? 전혀 이해 안 되거든요. 취임이후에 딱 한 번 네,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도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원래대로 하면요. 원래 여의도 문법대로 하면은 총선이 앞두고 있고 비대위원장에게 가장 예민한 질문을 들이대면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죠. 한 세네 번째부터는 입장을 어떻게라도 밝히는 것이 통상적인 문법인데 저는 기자회견도 안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문법을 그대로 이식해 보면은 이것도 70일만 보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기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뭐 입장을 안 밝히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예. 소위 말해 침대 축구 전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맞아요. 높다. 이게 이제 D-73이 D-Day가 아니라 디올1 73이 될 공산. 아 여기 D가 디올백 D다. 디올백. 73번만 점점 피하면 되는 거죠. 피하면 되는 좀 거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거 딱 말하고 기분 좋았죠. 그런 것 같아요. 난 미리 역시 준비하신 것 같은데. 난 역시 반짝반짝해. 그건 아니죠. D를 디올백으로 하든지 뭐 그렇게 아니, 일단 생각하는 거 우리 아니에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고 이걸 피해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들이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태도가 나쁘면 기분이 나빠.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은요 태도를 보거든요. 이 디올백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단박에 빨리 정리를 하셨다면 국민들은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도 이게 차츰차츰 사과를 될 텐데 이미 태도 자체가 이제는 사과해 너 니들 봐봐. 이거는 사과로 안 되겠어. 지금 이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네. 원래 한번 공천 얘기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두 네, 가지 요인할 때 예, 예. 시간이 바쁘니까 그건 일단 넘어가고 네, 뒤에 알겠습니다. 민주당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예. 디올백 가지고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치우지 마시고 아, 또 예. 이거 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 재밌더라고. 디올백 관련돼서 대통령이 기자회견 또는 일부 매체와의 간담회를 할 것이다. 이 OX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저는 할 거는 같습니다. 잠깐만 그냥 일단 요것만 하시고 아, 같이 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한다는 게 정상적인 기자회견을 한다는 뜻은 저도 전혀 아니고요. 예. 그냥 이렇게 짜고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짜고 치는 인터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다면 어떤 특정 언론사를 선택을 해서 그 언론사도 질문에 대한 뭐 규모라든지 내용들을 미리 조율을 다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때우는 방식의 인터뷰. 이걸로서 우리는 했다. 할 만큼 했다라는 식의 모양을 낼 가능성은 전 매우 높다. 있다. 네, 저는 할 그렇게 거다. 봅니다. 근데 국민들의 여론은 더 안 이게 좋아지겠죠. 왜냐면 제가 사실 지난주 초부터 저도 이제 패널도 나가니까 취재를 해가지고 여권 핵심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네. 예. 유감의 사과는 아니고 절대 사과는 아니고 유감의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 KBS 인터뷰에서 그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목요일쯤부터 이제 언론들에서 그렇게 쭉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가 안 나와요. 뭐 안 하는 건가 요즘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취재한 바에 의하면 약간 기다려달라. 지금 뭔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서면으로 하든지 그냥 뭉개고 갔을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보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들은 세모. 거예요. 아, 세모로. 왜 그러냐면 잠깐만, 이거 뭐 공사 중 같기도 하고 약간 네. 세모가. 이런 느낌일 거예요 지금. 아. 세모. 이거는 하긴 해야겠는데 선거는 이제 곧 코앞으로 다가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눈은 또 이렇게 언제 디올백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털지 않고서는 돌파구가 없어요. 신년기자회견도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김건희 여사 지금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밖에 나도다니지를 못하잖아요. 이걸 해결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짜고 치는 고수톱으로 질문을 한다 해도 디올백이 나와야 돼요. 명품 백 나오겠죠. 아니면 핸드백이라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파우치라고 하더라고요. 파우치라고 네.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변형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 안 받았다고 하는 순간 이거는 엄청난 역풍이 부는 것이고 예. 아마 대략적으로 그 질문이 나오면 대답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은 몰카 공작과 항점 취재는 이 사회를 접먹는 반국가 세력이 하는 아주 최악의 범죄다. 이렇게 규정해놓고 나서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유감스럽다 정도로 오.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법해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선거가 7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다 죽겠는데 더.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픈 머리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지난주 중반 정도에 확 해버렸으면 넘어갔는데 그렇죠. 이미 타이밍을 조선일보가 많이 사설에서 썼어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이거 입장 표명으로 안 된다. 사과해라. 그건 이제 조선일보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나 또 민주당에서는 사과도 필요 없다. 수사받아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놓쳤죠. 이게 시기 놓친 게 그냥- 봐봐요. 저 보시면 이게 다 고약해요. 이제 설이에요. 설 밥상에 올라가요. 늦으면 늦을수록 이 명품백 이슈가 설 밥상에 올라갑니다. 이거 빨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 이거 말씀하신 대로 빨리 이거 털고 이걸 이슈를 소멸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 이슈가 눈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설 밥상에 팍 올라가는 겁니다. 이 자체도 지금 좀 힘들어서 저는 솔직히 비정상적인 사고지만 대통령실에 용산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라면 대통령님 설 지나고 하시죠. 버틸 만큼 버텨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좀 개인적인 뇌피셜을 한번 돌립니다. 근데 이런 거겠죠. 그 의도에 깔려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 지쳐서라도 아니면 다른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아마 그런 지연수를 쓸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좀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게 양평 땅 이러면은 우리가 본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그 화면에서 백. 받는 모습을 몰카지만 이미 다 국민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으로는 오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혐의 자체도 그렇죠. 양평 땅은 굉장히 복잡하죠. 관련 공무원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직접 가서 김건희 여사가 뭘 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백은 본인이 나와서 본인 주연에 본인 이 모든 걸 다 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국면이 매우 다르다. 이게 사실 외신에까지 나면서 뭐 더 타임즈, BBC, 월스트리트저널 여러 군데 났어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 정도가 되면 일단 가장 이득을 본 곳은 디올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디올에서도 입장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그것도 뭐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들만 이득 보고 지금 나란히 이용이 됐는데. 그럼요. 뭐 기부라도 좀 하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그렇죠. 디올백인가요? 그 상표를 네, 화면에 다 디올이에요. 나온 디올. 건가요? DIOR. 왜냐면 다른 상표일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디올. 디올. 제가 디올. 어렸을 때는 진품을 이렇게 뒤에 알짜가 붙는데 요거는 요즘 명품이 그런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는 뭐 어렸을 때 뭐 운동화 나이스 이런 운동화 사면 알짜 있는지 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DIOR은 맞습니다. 디올은 디올인데 저는 보면 디올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고마워하는 부분은 차지하고 외신에 막 이렇게 막 미국, 영국, 유럽, 뭐 일본 신문이야 좀 이렇게 좀 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몇몇 외신들의 주요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 그 다음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격이 딱 기준이 서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망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망신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한 망신, 디올로 세워졌습니다. 참 뭐 이거 역사에 남을 입장도 일이다.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창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온다면 더 이상한 건데 일단 현재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압박을 비록 오늘은 밥을 먹었지만 사퇴 압박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긍정, 부정을 보면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부정 평가가 62%까지 올라갔고, 63%까지 올라갔죠. 네, 그리고 긍정 평가는 31%로 떨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52%예요. 물론 이제 대통령 지지로 이게 상반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별도의 자로 따로 가는 건데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요. 예.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 때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2012년인가요? 그 당시의 지지율이 52%였다고 그래요. 인기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인기가 국민의힘 인기로 갔냐? 그거는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이거 좀 민주당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총선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칠까요? 한동훈 정부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하나 이제 물론 이제 미봉책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좀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나 무능하고 보수에서 부끄러운 국민들이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숨겨놓자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짠 나타나서 좀 나름대로 그런 실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빵 터지면서 김건희 여사 남편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는 이미 윤석열 사당화가 됐다고 많은 비판들이 있고 국민들이 여기고 있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국민의힘 자체가 자율성도 갖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다니면 이 지지율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죠.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는 미래 권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견되는 거라서요. 저는 이번 총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 개인의 얼굴값은 올려줄 때 저는 정권 심판론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슈는 곧 대통령의 이슈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부정평가 보시면은 이게 대통령제 하에서는 총선, 특히 중간평가라는 총선에서 대통령의 부정평가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지금 이제 행정관들 출신들이 이제 나가서 출마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분들 중에 대통령 사진 같이 거는 사람 없을걸요? 그러니까 사진은 하나씩 갖고는 있는데 선거 때 쓰려고. 대신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공보문에는 이제 자기 얼굴만 넣던지 아니 뭐 다른 사진을 넣어야 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찍는 거 넣을 거예요. 뭐 차라리 그러니까 이것처럼 배신 아니에요? 그럼 배신? 아니 근데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 사진도 공천용이지 이게 뭐 공천용이죠. 그렇죠. 대선 그러니까 총선 끝까지 쓸 수도 없는 사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대통령의 부정평가라는 게 이번 총선에서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직무평가도나 뭐 정당 지지율, 뭐 정당 지지율은 거의 비슷해요. 이건 다 지금은 의미가 없는 지표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은 거의 더블 스코어 수준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보통 선거가 격전지에서는 다 5% 내외로 판가름이 나고 항상 스윙 보터들이 있는 건데 이거 더블 스코어를 극복한다? 저는 제 머리, 제 두뇌로는 그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용산이나 여권 핵심부에서는 이 디올백 얘기를 대통령이 빨리 안 꺼내는 데 대해서 입장 표명을 빨리 안 하는 거에서 엄청 속이 탈 거예요. 다 타들어가고 있죠. 왜냐면 빨리 꺼내면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총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체제로 보일 수가 있는데 디올백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슈가 계속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번 선거는 이제 윤 대통령 선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한동훈의 이 권력 투쟁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 이르기 힘든데 아직도 권력 노름이냐. 맞아요. 이 관점도 피하기가 어려운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숨기려고 했는데 엄한 김건희 여사가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각돼 버렸죠. 선거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불리하게 지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사퇴를 거부할 때만 해도 선거를 한 위원장 중심으로 끌고 가면 더 낫겠다라는 기대가 제가 보니까 여권에 있었거든요. 디올백이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안 되고 있죠.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보통 총선 때마다 특징이요. 야당이 분열을 합니다. 그 여당은 줄 게 많기 때문에 보통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은 참 특이한 게 야당도 분열을 했지만은 이낙연 신당 여당도 분열을 했는데 이준석 신당의 파급력이 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 여건에서 분열의 폭도 여당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이준석 신당이 빠져나갔는데 요 안에서도 윤석열, 한동훈이 또 분열하고 있는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분열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네. 다 김건희 여사 때문이에요. 그럼 고맙다고 뭐 이렇게 물론 고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건 정말 좋아하실 수 있는 여야의 전체를 보면 국민들은요 이제 전국에 가서는 정치 혐오가 생겨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권력자들의 모습이냐. 이거는 여당만 욕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당도 욕해요. 지금 표정이 좋으시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서영주 원래 제가 늘 대변인이 화난 사람이 분이거든요. 참 좋아요. 네, 좋으신 왜냐면 분입니다. 예. 이 정치적인 정략적으로 네. 우리 당이 뭐가 이익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이게 뭐가 그럼? 이익이냐. 당연히 참 사람이 네. 잘생긴 사람이 이래서 좋아. 어. 세상이 참 밝아요. 계속해 주십시오. 아니, 더불어민주당 더할 게 없어요. 네. 네. 파주 쪽 사신다고 그러셨나요? 예, 거기 제가 주소지는 파주 책향기로 아. 운정신도시 쪽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아, 여기 가깝다는 소리죠. 여기서도 많이 놀러 오시라는 아. 소리죠. 파주로 많이 놀러 오십시오. 거기- 네. 아무튼 네, 놀러 한번 좋은 오세요. 사람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아이, 얘기해요. 뭐, 예, 혹시 뭐 총선에 나가세요? 뭐 저는 지금 좀 복잡합니다. 당은 예. 창준이 현장인데 당은 대충 언제 만들어요? 민심동. 아니 창준이가요. 많이들 민심행동. 아니 이게 진짜 법적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지금 맞는 지 지금 2달에서 3달째 넘어가거든요. 넉 달은 더 버틸 수 있다. 조금 더 아니, 근데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일단 빨리 당을 좀 만드는 걸로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더 최선을 아, 다해. 내가 당원이 있으면 그냥 부어주고 싶어요. 예? 다 그냥 부어주고 싶어. 다 빨리 창당하라고. 장당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그러면 신인기 위원장님이 만들어도 이건 여권 분열인가요? 야권 분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봐서는 민심행동은 또 새로운 세력으로서 어떤 신선한 청량감을 줄 수 있는 또 매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하시면 제가 또 그때 우리가 항상 패널 우선 아. 그래서, 네. 방송에 나와주시는 분 우선 하기 네.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일단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해 보고요. 제 3지대 얘기를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와 김종민, 조홍천 의원 등이 있는 미래 대연합이 이제 창당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달 4일 날 만들 건데 이름도 지었습니다. 개혁미래당. 개혁자가 들어간 당은 많은데 개혁미래당, 뭐 바른미래당도 있고 있는데 일단 개혁미래당은 처음 나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과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새로운 신이고 또 그런데 미래, 새로운 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앞서 보셨다시피 무임승차는 곤란합니다. 뭐 중국집입니까? 옆에 이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게 요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요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 잘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저는- 견제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개혁신당과 이름이 유사한 게 또 있죠. 지금 개혁미래당은 이낙연 지금 그 비명계 3인방의 당입니다만은 또 개혁연합신당도 지금 이름을 뭐 가칭으로 쓰면서 아직 뭐 정식 당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쪽 활동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개혁이라는 단어가 너무 지금 만연하게 쓰여지고 있다. 이제 개혁은 이제 조선 중기부터 쓰였던 아니 그래서 뭐 당명이 혼돈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은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당명이라는 게 저도 지금 창준일을 하지만 민심 동행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민심이란 단어요 너무 많이 쓰시고요. 예. 동행이란 단어도 많이 다들 쓰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뭐 우리 당 이름 많이 써주시면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준석 대표도 지금 3지대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살짝 조금 초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신당 이름을 좀 개혁의 포지션을 뺏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서 저는 그 무임승차라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 방식이죠. 그러니까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무임승차. 이 무임승차를 또 한 번 꺼내서 소위 말하는 관심을 좀 끌어보겠다라는 전략 같고 다만 개혁이라는 이름을 이준석 대표는 요금을 내고 썼나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유시민 개혁당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개혁이라는 이름을 많이들 당명에 썼었는데 이거 뭐 개혁파 이런 얘기는 이제 과거부터 원래 그 하고 종교 그랬으니까. 개혁파가 원래 있었습니다. 1500년대 아, 칼빈 종교 개혁. 16세기부터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써왔던 단어고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운운하게 되면은 그럼 이준석 대표는 누구한테 그런 운임 내고서 탔냐 이런 질문도 따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용어에 대해서 너무 독점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창준 듭니다. 위원장이시니까 여쭤보면 당 이름 지을 때 고민도 많겠어요. 왜냐면 당들이 워낙 많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좀 뭔가 새롭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좀 신박한 네. 신박한 건 속된 건 아니고 아무튼 쌈박한 요 정도 느낌 있는. 느낌 있는 당 예. 이름도 고민이 많이 그래서 저도 좀 느낌 있게 지려고 지금 당을 못 만들어서 제가 참 답답하지만 미심동행이라고 이름을 잘 이게 진 건데 사실 당명 지을 때 유사한 명칭 피하는 것도 당연히 미리 고민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당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본질적인 단어를 가지고서 당명화하느냐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뭐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독점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또 다른 공격을 받을 또 빌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여기 이제 듭니다. 만드실 때 우리 모였당, 뭐였다? 우리 화났당, 심각하당 심각하당. 하지 말당. 하지 맙시다. 맙시다. 아무튼 뭐 참신하긴 한데 아니 그 하면 당일은 제가 굉장히 욕먹을 것 많습니다. 같아서. 그럼요. 당일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맞어요? 예, 제 의견을 예. 눈빛으로. 삼지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삼지대 같아요. 관심 삼지대 너무 많아요. 지금 양당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독점 상태라서 삼지대 너무 지금 뭐 그런 태도 아니에요? 예, 걔네들끼리 큰 뭘 집이어가지고 하든지 하든지 말든지. 아니 제일 제가 땅인데. 시 위원장 얘기를 너무 재밌게 몰입하다 아. 보니까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잊어버렸는데 포도당.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뭐냐면 지금 개혁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첫 번째 이준석 대표인가요 이제? 대표죠. 아, 대표죠. 이준석 대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언론을 잘 이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제 신장기업 했잖아요. 신장기업 했기 때문에 이 이슈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무임승차 얘기도 해서 팔고 그 다음에 개혁 이슈에 대해서도 좀 던져놓고 그러면 벌써 우리가 다루잖아요. 모든 미디어들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런 반응들을 이낙연 지금 전 대표의 어떤 창당과 맞물려서 이슈로 다뤄줍니다. 이거를 저는 염두에 뒀다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본인 모르겠어요. 언론 관계가 아주 뛰어나다. 그렇죠. 이게 아주 네. 이게 뛰어나서 언론을 활용하는 법에 이용을 대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저는 분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그러니까 미래대연합 쪽에서 왜 개혁 말하자면 미래당을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제3지대에 대해서 개혁에 대한 원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뭐 어디 강릉이나 이런 데 가면 순두부 하면 원조 다 붙어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내가 원조야. 원조 1대, 원조 30년, 원조 31년 해서 원조 순두부 써 있고 원조 감자탕, 예. 원조 순댓국, 뭐 이쪽 마포만 가도 원조 마포 갈비. 예.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다 맛있어요. 뭔 말이냐면 지금 개혁이라는 거를 붙였던 것은 저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우리가 개혁의 원조다. 그렇죠. 일단 던져놓고 처음에 지금 밀렸거든요. 개혁신당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솔직히 좀 표현하면 지붕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붕 쳐다보고 있는 차원이고 이제 창당 선언을 한 거예요. 닭을 쫓다가 지붕 쳐다본 거죠. 뭐 하여튼 그런 그러겠죠. 표현이신 보통 거죠. 닭을 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창당 작업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이미 창당이 돼서 합당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쇠지야 한 3명 있는데 창당하겠습니다. 한데 73일 남았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왜 닭을 쫓았냐? 본인들이 필요했던 거는 본인들의 거취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 이미 창당된 한국에만 필요했었어요. 저 그래 보여요. 근데 그 물밑 작업을 하다가 어그러졌죠. 예.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그냥 이준석 전 대표와 두 당을 간 사람이 합당을 해버리니 야 이제 우리는 이거 창당하지 못하면 보따리 장사 되겠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을 딱 앞에 걸고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것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OX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네. 일단 개혁 신당과 개혁 미래당 두 개의 중텐트 정도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합쳐져서 총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 전까지 빅텐트가 될 거다. O 아니다. X로 한번 들어주시면 두 분 다 안 될 거다. 그럼 이번 총선에 뭐 기호 4, 5번을 받든 3, 4번을 받든 3, 5번을 받든 개혁 신당, 개혁 미래당이
따로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근데 그게 또 한국 정치 발전에 있어서도 좋아요.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원칙 없이 서로 떴다 방식으로 이합집산하는 거 굉장히 국민들께서 안 좋게 보시고요. 저는 개혁신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데 오늘 또 발표한 거 보면 한국의 희망으로 또 당명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총선 이후에는. 예.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왜 싸웠나라는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그러니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이름이 중요하다라 그러면 그 정치 세력이 뭘 하려고 모였고 뭘 국민 앞에 제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 그리고 당이라는 것이 떴다 방식으로 늘 이합집산해서 양당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거의 안 좋은 관행들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좀 이런 게 저는 정치 발전에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지금 대표가 저는 같이 가기는 이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서로 감정이나 이게 많이 상했기 때문에 뭐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이 긁어지는 거거든요. 게다가 합당이라는 것은 선거연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예 한 집에 들어와서 모두가 같은 수저 쓰고 같은 밥그릇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결합의 농도가 진해서 전 이런 식으로 서로 끌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합쳐야 되는데도 못 합치는 정도가 되는데 저 결과론적으로는 더 잘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합치기 힘든 이유는요, 물리적으로 이거는 동등하게 합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낙연 전 대표 쪽 개혁 미래당 자체가 개혁미래당. 미래당 가칭이잖아요. 저는 창당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창당도 2월 3달 4일 날 한 1월 4일 날 한다고 하지만 그 구성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력을 가지고 저는 이번 총선을 과연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나 이쪽 개혁신당 쪽에서는 흡수합병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창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이 아닌 네. 개별적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럴 말씀하신 공산이 거죠? 크고 그 1월 4일이든 2월 4일인가요? 2월 4일. 2월 4일이든 2월 4일까지 아마 제 생각에는 지지부진해지게 되면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를 흡수합병할 생각이라서 저는 이거를 같이 간다라는 의미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견제를 하고 그러는 건 이제 개혁 미래당이 창당하고 통합을 하더라도 주도권은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죠. 뭐 그 이런 싸움이죠, 의도도 좀 지금. 있겠죠. 이거 짧게 이것도 한번 볼게요.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은 지키겠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히 했고 공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요건 좀 해석이 분분한데 이번 총선에 공천 신청은 안 하겠다. 내가 신청은 안 하는데 전력 공천이든 뭐든 나를 넣어주면 그건 내가 모르겠다. 이런 걸로 이제 또 해석하는 쪽도 있긴 있습니다. 짧게 안 가고 이준석 신당에 안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우선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신당에 대한 고민보다는 탈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네. 대한 저는 본질적인 고민을 더 오래 했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과거에 뭐 바른미래당도 해보셨고 또 새로운 보수당도 했기 때문에 이 당을 나가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원칙과 또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에는 어차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려를 안 했을 걸로 보이고요. 최근 그 정치 흐름상. 그렇다면 왜 국민의힘에 남아있느냐?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이분에게는 더 득될 거는 없어요. 이미 예. 4번 이상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보수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은 그 보수의 정체성과 그 정치적인 그 공간을 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절박감이 좀 작동했던 거 이 아닐까 명분 싶습니다. 그대로다. 그래서 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이 나한테 전략으로 갖고 와 이런 뜻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당내에는 있지만 욕심내지 공천 않겠다. 신청을 안 함으로써 오히려 본인의 그 보수를 그냥 조건 없이 지키겠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은 본류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당은 지키겠습니다 한 게 이제 한 2년 정도 있으면 윤석열 정부도 후반기인데 그쯤 되면 검찰 공화국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 높아지고 그러면 대체제로 다음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선 주자로 꼽히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얼굴을 당내에서 찾는다면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뭐 안철수 의원 뭐 이 정도가 있어서 그 자리를 노리는 건 아닌가. 대선 출마로 이런 해석도 좀 많은데 일단 당은 지키겠다. 김무성 예.
김무성 전 대표도 출마하셨어요 이번에. 부산에 출마했구나. 부산 중영도에 나오겠다고 예비. 근데 저는 뭐 이제 올렸습니다. 단순하게 세 개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시간 없으니까 없어요? 두 개만 얘기해. 두 개만 하면 첫 번째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와의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적인 좀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가봤자 숟가락 하나 더 얹고 그 그늘에서 정치를 하는 것들이 본인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공사가 크다. 지금은 예전에는 마치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 대통령 만들긴 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사실 이준석 반대죠. 대표가 더 커버렸죠. 네, 커버렸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한참 어린 후배랑 안에서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준석과 유승민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아.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윤석열 정권은 내가 좋아하는 이준석하고 유승민 두 분은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보수도 속였고 나도 속였다.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향했던 보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보수가 이렇게 부끄러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만든 보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보수를 이용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우리 보수를 부끄럽게 했어.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은 똑같아요. 하지만 풀어가는 방식은 어차피 개인적으로 개혁신당 가서 둘이 가봤자 분산 투자가 안 되니 국민의힘에 남아서 본인은 국민의힘에서 건전한 비판을 하면서 스피커를 높이고 예. 당이 좀 어느 정도 위기에 처해서 무너졌을 때는 본인이 국민의힘에 남아서 뭔가 디스스블랙하는 분산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포석이 충분히 있지 않았냐. 그게 더 정치적 이득이잖아요. 밖에서는 이준석, 안에서는 유승민. 계란을 지금 한 바구니 안 담고 있는 거라고.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아니, 전 대표 이준석 대표죠 지금. 네,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네,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전하고 이게 현장 헷갈리더라고요. 예, 하도 왔다 갔다 했어요. 두 사람이 약간 공감대 서로 간에 역할 분담에 대한 이런 게 있었다고 보시는 그러진 않는데 그냥 이심전심 간에 이심전심. 기본적으로 지금 이 두 분은 그냥 보수를 제대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보수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보수가 속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감. 근데 저는 보수가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준석 대표랑 지도부를 같이 1년 넘게 했지만은 같은 당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도 보수 철학 가운데 뭔가 이렇게 철학적 지향점이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안 가는 것도 전 하나의 이유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분당의 경험이 두 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예. 대표는 그래도 아직 상대적으로 젊다 보니까 한 번 더 그냥 나가보겠다 해서 더 진취적으로 한번 하는 거고요. 유승민 전 대표는 한 번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픈 기억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당을 더 지키는 쪽으로 하면서 당내에서 뭔가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더 세우겠다. 전 이 의지가 더 강했지 않나. 바른정당 시절. 근데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는 자꾸 뭐 자리를 가지는데 저는 유승민 전 대표는 지금 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큰 의미는 그렇죠.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유승민 대선 의원은 주자를 대선 꿈꾸고 주자니까. 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 승부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다음 주제를 그러면 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민주당 얘기인데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여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약간 간접 화법은 썼지만 직접 겨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인 곽상은 변호사가 한 말을 따옴표를 해서 그대로 올렸는데 이 부분을 내면서 그 대통령이 어차피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결과에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라는 곽상은 변호사의 얘기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지금 화면에 쭉 나오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 임종석, 노영민 두 전 친문 비서실장을 공격했잖아요. 총선에 나갈 생각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했습니다. 소영주 변호사님, 소영주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민주당에서. 변호사로 또 자격증도 미안해요. 주시고. 아직 시험을 안 감사합니다. 봤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저는 추미애 전 장관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화살을 돌린다고 본인의 책임이 씻겨지는 걸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당황스러워요. 왜 같이 그 정부를 구성했던 사람으로서 본인은 마치 책임이 없느냐 빠져나오고 두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뭔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해서 교묘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의 발언을 빌려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중진 의원이가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나름대로 여성 지도자로서 추앙받던 분으로서 아무리 어떤 국회의원을 하고 싶고 배지가 급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일각에선 뭐 윤석열 총장을 키운 건 파라는 추미애 장관이다. 그거는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파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책임은 있다. 거기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책임을 추미애 전 장관한테 저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비난 야사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얻을 게 뭐죠? 지금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문과 친명, 정확히 말하면 이른바 찐명을 주장하는 세력이 그게 친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이렇게 있다고 되면 그러는데 정말 없어 보이는 그게 맞아요? 이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진짜 돕는 사람들은요 이런 주장 안 하고 도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당의 갈등을 초래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와 내가 편을 들고 있다. 나에게 뭔가 지지를 해달라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통 친명 호소인이라고 그래요. 친명 호소인. 친명 호소인들은요 틀림없이 이번 공천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친명 호소인도 좋은 네이밍인데 그냥 쉬운 말이 있죠. 이런 분들을 이제 보통 관종이라고 부르죠. 관심을 끌고 싶은.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관종끼를 갖다가 발휘를 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라는 저는 이거 상당히 좀 나쁜 정치 행태라고 저는 보고요. 아니 추미애 전 장관이 누굽니까? 추윤 갈등 아닙니까? 이름도 추윤 갈등이에요. 예. 그 추는 추미애고 윤은 윤석열 당시 총장을 말하는 건데 추윤 갈등의 한쪽 배역을 맡은 분이 이제 와서 다른 탓하고 남 탓하고 문재인 대통령 탓한다는 것은 본인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과정에서 잘못을 한 거고요. 그 사과하셔야 될 것이고 또 추미애 전 장관은 그 권력 운용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잘못된 그 법무행정을 해가지고 이 사단까지 온 거 아닙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건 맞지만 또 아예 만들었다 이러면 또 과도하지만은 그 책임 있는 분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친명 호소를 하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편한 자리에서 하는 거는 뒤톡스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톡스를 준비할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번 수요일 날 뒤톡스는 이 김용남,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하고요. 뒤톡스를 약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PD님이 이제 가져오면 저희가 다과를 하나요? 다과. 요거 뒤톡스니까 뭔가 이제 카메라가 꺼진 것 같지만 요거 속임수고 카메라는 계속 켜져 있다는 거. 방송도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욕하면 안 돼요. 욕은 평소에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저번에 제가 욕할 뻔했거든요. 욕을요? 욕할 뻔했어요. 하신 건 아니죠. 방송 나가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할까 봐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욕하고 19금을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저도 평소에 욕하지 않습니다. 전 평소에 해요. 평소에 제가 계속 지금 카메라 온댔지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짧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이런 나쁜 녀석들, 이런 심한 욕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끔 심한 해요. 말 하시구나. 친구들 이렇게 순화된 표현 녀석 써야 정도는 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녀석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끼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새끼를 많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새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또 제가 한 게 아니라 거기 막 새끼 막 기사만 봐도 새끼. 보통 이제 삐 처리 많이 돼요. 그런가요? 그거는 그냥 아이고 내 새끼들 이럴 때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에휴 저 새끼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어감이 완전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신비한 국어예요. 그렇죠. 많이 똑같은 다르죠. 표현인데 뉘앙스. 근데 뉘앙스가. 저기 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께서 그 발언을 자주 쓰시니까 뭐 그냥 이게 그냥 통상어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똑같은 말인데도 억양이나
발음 이런 걸 준 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심어갖고 하면 뉘앙스가 완전 달라져요. 표현되는 게 많죠. 그렇죠. 우리말이 참 그런 게 신기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가 그냥 먹자고 하는 건 아니고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이게 광화문 살롱 거죠? 오, 네, 쿠키가 광화문 살롱. 광화문 살롱. 혹시 광화문 살롱이 프로그램 이게- 이렇게 협찬이나 스폰이 있나요? 없대요. 없어요? 그렇게 띄워줄 덮어, 필요 없대. 덮어, 진짜 덮어. 맛있어요. 그렇게 나 띄워줄 필요 있는 줄 없대. 알았어. 그런 감각 있는 것 같아서 네, 내가 네, 얘기했는데요. 네, 네, 네. 그런 거 없대. 없대. 근데 요 앞에 있어요. 맛있대. 돈 주고 샀구나. 어이구, 어이구, 돈 주고 맛있어, 샀구나. 네. 돈 주고 샀어요, 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음식만 하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못 하고 있네. 그러면은 진짜 네. 따로따로 나올 것 같아요. 이준석, 이낙연 둘 다. 저는 이제 합당은 이제는 좀 어려워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전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탈당했을 때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 보수 진보 뛰어넘어서 상식으로 뭉치겠다고 했고 빅텐트 하자 그럴 때 큰 집 짓자고까지 오히려 더 화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아 이제는 좀 원칙 있게 가겠다 이러니까 또 아마 전 이낙연 대표나 저쪽에 계신 분들은 뭐야 같이 하자 그러더니 왜 또 바뀌었어 또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감정이 좀 안 좋게끔 형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당면 가지고 이렇게 충돌이 되다 보니까 이건 좀 서로의 감정을 좀 건들 수가 있다. 좀 그렇게 해서 또 통하면 어렵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 우리가 지금 유톡스니까 네. 약간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엿보는 컨셉이 있어야 아,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멘트도 약간 아, 그러니까 멘트도 얘기하는 듯이. 근데 네? 발품 아니, 아니라. 근데 나는 이제 저는 그거를 알아요. 최근에 이 일련의 개혁신당의 합당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원래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빼고 여기 제쳐놓고 양양자 이제 대표가 한국희망을 이렇게 끌어안아서 본인들이 이준석 전 대표 협상력을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잘 봐요. 이준석 쪽과 양양자 쪽은 이 두 분은 배지들이 별로 없잖아. 양양자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당만 있어요. 근데 그게 큰 말하자면은 이게 본인들의 장점이죠. 당이 있어. 자산이죠. 집이 나름대로 있어. 근데 원칙과 상식 이분들은 이제 보따리를 들고 나왔지. 집이 없이. 이 집을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아니 알겠으니까 본인들 아주 실력 있는 공객들이니까 제가 품을 테니까 오세요. 이런 싸움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밀리는 거예요. 왜냐면 춥잖아요, 밖에 있으면. 집이 필요해. 그러던 차에 이게 계속 이낙연, 이준석 둘이 싸울 때 솔직히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밀렸어요. 세력들이 좀 적고 원상을 안아야만 나름대로 견제가 되니까. 근데 원상 의원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가지고는 협상이 안 되니까 양양정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체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도 내가 없이. 아직 안 익었는데 나가셔서 내가 아쉽다 그런 거예요. 아시잖아요. 명분이 무르익어서 터졌을 때 나가야 이게 세력을 그래도 bomb 될까 터지고 말까. 막 와서 가만히 있어도 결국에는 지도자는 세력이 만드는 거지. 내가 지도자다 한다고 해서 돼요? 안 되지. 많이 좀 감정이 사람들이 안 좋으셔서 아 나는 지도자가 아니야 해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하고 막 밀어붙여야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 근데 나갔는데 같이 싫어서 나간다고 한 김정민 윤영찬 의원도 안 나왔고 동선. 서른 의원 이런 분들도 안 나왔어요. 가까우신 분들. 진짜 서른 의원이 가까우신 어떤 분인데 막말로 생각해봐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과보도 했었고 그 추정했던 분인데 딱 탈당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떠나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동교동계에서 계속 나가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이낙연 전 대표는 어, 이재명 대표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많이 안 네가 맞으니까. 별도로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세게 비판을 했잖아요. 자꾸 나가라고 할까봐 그냥 반대를 세게 했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간다고 할 때는 좀 나름 뭐 세력을 만들 줄 알았어요. 옛날 민주주의가 있으니까. 근데 더미래에서 반대 성명을 딱 냈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그걸 듣고 당내 최대 개파인데 여기서 반대 성명이 나올 정도면 도대체 물밑작업을 뭘 한 거야? 문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대책 그러게 없이 나오신 하면 거네. 그러게 하면 다 따라올 줄 알았어. 과신한 그건 거. 그게 과신한 거. 그래서 보통 그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일을 도모할 때는
밑작업을 하잖아요. 밑작업을 해야죠. 누구는 그래서 뭐 기둥 갖고 와라, 뭐 그러죠. 텐트 갖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소한 안 되면 이건 한 번호 가지고 와, 이렇게 해야지. 20명 정도 몰래 좀 모여서 그렇죠. 처음에는 한 5명 모여서 야, 한 명씩 워크샵도 좀 갔다 와야 그래서 돼. 10명 정도 한 20명에서 당에서 최소한 20-30명의 의원이 네. 움직였으면 솔직히 당내에서도 싸울 만한 기반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간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말리네. 아. 이거 안 나가기도 그러고 나가기도 그러고 이러면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워딩이 좀 갑자기 세진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안 나갈 수도 없는 맞아요. 그건- 지경으로 스스로 좀 가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준비가 좀 부족한 원래 상태가 좀 많죠. 엄중하시고 굉장히 영민하신 분인데 이번에는 그게 니를 그르치는 게 사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감이 많이 나요. 인간적인 감정이 많이 열받아서. 상했어서 그랬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지 않고서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굉장히 판단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다. 근데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명분이 쌓여야만 움직이는데 나갈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러면 나가겠다가 아니라 통합 비대이든지 아니면 혁신공천이든지 공관이든지 해서 세게 주장을 하고 그럼 거기에 의견을 모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 계속 모아. 하고 모은 다음에 안 되면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이게 통하는데 바로 나가겠다 해버리니까 뭘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모은 사람 보고 나오면서- 내가 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안 그리고 가는 거고. 나오면서 뭘 하겠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랑 감정 나쁜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뭐 경선이나 뭐 대장동 의혹 때문에 서로 감정은 상했을 텐데, 근데 그게 탈당까지 해가지고 뭘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약간 인기를 끄니까 조급해진. 저기랑 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나가서 같이 하면, 이런 예, 생각을 그렇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보기 아, 좋았잖아요. 사이 좋았어요, 그때. 화기 애매가 아니라 애해졌는데 지금 화기 애매하네. 아니 그때 비빔밥 하기도 얘기하고 하구나. 이럴 때 사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비빔밥 그거를 얘기하고. 그것도 내가 좀 들었죠. 내가 또 아. 패널을 뜨니까 내가 또 열심히 예, 취재를 예, 예. 하거든요. 어디서 또 들으셨어요? 그거는 마포쯤에서 들었어요. 마포? 마포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마포피셜. 마포 이렇게 거리를 쭉 걸으면서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근데 누가 이 나라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고깃집 찾으신 게 아니에요. 네? 마포 공덕동 가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갖고. 네. 누군가 이준석 전 대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낙연 전 대표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둘이 같이 하지 마라. 아. 왜냐면 일단 우리는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연배도 있고 말을 같이 손을 잡으면 뭐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 어른인데 그렇죠. 막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신당에 들어오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이준석 쪽에 핵심 브레인이 있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 그거는 이런 건 이제 익명으로 얘기하고 실명 마포 거리를 있어요. 같이 아, 걸으셨다니까 마포- 아, 같이 걸었어요? 걸으신 아, 건 걸은 건 아니고 네. 내가 이제 음파가 멀리 있는 것도 좀 들으니까 이렇게 들으셨구나. 같이 걷기는 뭐 건 제가 저도 이래저래 취재해본 바로는 기본적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생각은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틀을, 삼지대 틀을 굳이 이낙연 전 대표랑 가지 마라. 양양자 한국희망만 품고 금태섭 가도, 정도. 금태섭까지 금태섭. 끌고 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발차해도 되니까 저기에 공들일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이점 부분 많이 주입됐다고 봐요. 그거를 여러 번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하다 나중에는 조금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원칙과 상식 그러니까 뭐 그 누구냐 김종민 의원이랑 이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석수가 있으니까 거기는 뭐 온다면 그렇죠. 쏘뭐 이 그러니까 정도고.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 이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 보수 정당 하겠다라고 선을 긋고 시작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처음에 나와가지고 막 서로 품앗이 비슷하게 해주면서 뭐 손 들어주고 뭐 상식적인 사람들 다 힘을 합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나 그쪽 그 민주당 세 분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걸 믿고 나왔을 수도 있다고 봐요. 뭔가 나오면 서로 같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근데 막상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또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가는 게 낫겠는데라고 판단을 한 순간부터 이게 예견된 충돌 갈등이고 그래서 아마 이현주 의원도 같이 좀 토크 콘서트 다니고 서로 이렇게 좀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하고 이제 지금 민주당 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원칙이나 이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고 나와서 그거대로 좀 밀어붙였으면 훨씬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게 안 정해지고 아마 좀 나왔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다 보니 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구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톡스까지 사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디톡스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또 재밌잖아요. 재밌는 얘기 또 많이 하는데 아유 끝이 이번에 없어요. 다음은 안 되니까 한동훈 수요일 날쯤에 비대위원장 디톡스 저는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불쌍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데 동갑이죠. 아니 맞아요. 동갑인데 왜 불쌍하냐면 물론 뭐 최고의 권력자 다음까지 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이름을 두 개를 빼버리면 검사 한동훈밖에 없거든요. 아, 제가 들은 건 약간 달라.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쭉 보면서 본인을 검찰 시절부터 이끌어왔던 건 윤석열 당시 대통령 선배죠. 뭐 다 끌어왔잖아요. 반부패까지 끌어와서 서울지검장 할 때 검찰청 할 때 왔다가 법무장으로 빵 때려놓고 쭉 키워주다가 지금은 말하자면 집권여당의 당대표까지 시켜놓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요건 또 이제 서초동 원조로 네, 서초동 하다가 원조. 요즘 많이 너무 많이 들으시는 서초동을 쭉쭉 한 바퀴 서초에서 한 바퀴? 네. 서초동 여의도도 뭐가 맛있죠? 마포, 서초 요건 쭉 왔다 갔다 해요. 서초도 고기가 유명하시네. 서초도 거기 오뎅 잘하는 데가 아, 있어요. 오뎅집 오뎅집. 오뎅집에서 들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 크는데 도와준 거 하나 없다. 내가 일 잘해서 둘이 닮았네. 내가 일 윤석열 잘해서 대통령하고 닮았네 성격이. 내가 일을 워낙 잘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에서 나를 데려다 쓴 거지. 그래서 내가 빛을 보여 그쪽에 더 준 거지. 무슨 내가 빚지고 그런 거 없다. 이래서 양 당사자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 진짜. 근데 그쪽 말이나 그건 맞을 수 입장이 있어 강해. 사실. 근데 맞는 것 같아. 나 고생 많이 했다. 왜냐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몸이라는 게 딱 맞는 거야. 둘이 성격도 똑같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잖아. 한 몸은 아니야. 윤석- 비슷해 그냥. 그냥 성격이 비슷해. 그렇죠. 왜냐면 술을 먹냐 안 먹냐의 차이야. 그 술만 안 먹었지 술을 먹느냐의 똑같네. 차이. 그러면은 저 윤석열 아파트가 맞네. 되게 자기 중심적인 건 똑같네.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왜냐면 생각해봐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지. 다 내가 해준 이거 거야. 소- 포개버린 법대 데네. 포개버린 초 데네. 엘리트들이 그런 게 강해요. 그래. 근데 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모두가 다 있는데 좀 엘리트들이 그게 좀 강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신인규 위원장도 그런 게 강한가? 아 저는 뭐 우리 우리 신인규 애건이 위원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서영주 대변인 엘리트잖아요, 덕분에 엘리트지만 정상적인 엘리트고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비정상적인 엘리트. 이분은 관상이 좋은 엘리트야. 아유.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과자 좀 더 아주 드시죠. 훌륭해요. 고마워요. 예, 예. 싸갈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한동훈 그 위원장이 일리가 있네. 딱 그리고 뭐 여러 수사에도 내가 들어가서 하고 싶은데 그럼 했지 막 아이고 저 좀 넣어주세요 이런 거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떴던 수사들 그런 것도 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 너 내가 잘 보니까 너 와서 해. 너 와서 이거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저는 빚이 없네. 가끔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런 뭐 얘기를 들으면 사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빌려줬으면 그 빚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없어. 끔찍한 게 생각해보면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열받아서 김건희 여사랑 카카오톡 300개 한 거 까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안 그래요? 핸드폰 비번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말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별거 그건 없어. 그건 내 이제 별거 개인적인 없어. 별거 없어. 상상력인데. 맞아요. 그래, 이따 까보 바보 근데 뭐 우리가 근데 한쪽 대화만 깔 수가 없잖아. 자기 것도 있어야 이렇게 되고. 짧게 끊어 쓰잖아요. 그런 게 많대.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한동훈 동갑이니까 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뭐 해달라래요?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나도 73년 소띠다. 친한 척하고 한 5분만 본다래요. 5분만. 5분만 본다 그러니까 안 돼요. 나 아니 인상이 좋아가지고 나 잡혀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주세요. 해줄 것 같아요. 우리 아름다운 파주에 압수수색이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파주가 넓어서 압수수색 하기도 힘들어. 아니야, 아까 잘 내가 주소 찾기가 얘기했어. 큰일 났어. 아이씨.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했는데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에 또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